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금융시장국 채권팀에 근무하는 최경래 거장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이 채권시장팀에 온 지는 이제 올 초에 와서 별로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 작성하면서 좀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적었는데요. 이게 읽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에서 제일 첫 부분에 화자가 자기를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중서부 지방에 있다가 근데 여기 전쟁에서 돌아보니 아주 너덜너덜해진 것 같고 따뜻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채권업을 배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보시면 우선 채권업에 갔더니 읽어야 할 책들이 많았고,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잡다한 지식들, 뉴스들을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역시 고전은 틀리지가 않구나. 현재 제 상황을 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요. 사실 뒷부분이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일단 주식은 지분을 투자하는 거고, 그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았을 때 그 자녀 수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주식은 투자하는 건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언제 어떤 조건으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좀 보통 채권이 1년 미만도 많이 있지만 통상 약간 길게 발행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짧은 것들은 뭐 은행에서 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대규모로 큰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발행하는 거고, 반대로 투자자들은 채권이라는 게 주식과 달리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아니면 뭐 정부의 어떤 재정과 관계없이 원리금을 언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약속이 있으니까 파산되지 않는 한 주식보다는 먼저,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데, 다만 채권도 금융투자 상품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구매력이 더 저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자가 파산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어서 이걸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이런 비체계적 위험도 지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채권을 사게 돼요. 채권 사게 되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반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도 아마 나오겠지만,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나라의 재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때는 국채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 위험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까 방금 보셨듯이 이게 금융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을 어디서 정의하느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권하고 파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법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자기가 최대한 손실이 난 게 자기 투자 원본이다. 투자 본전만 손실을 본다. 그러면 증권이고 그걸 초과해서 자기가 투자한 거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때는 이제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ELS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기 주가 연계 증권. 주가 연계 증권은 파생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거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 원본만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 100만 원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증권입니다. 그 증권 중에 또 ELS가 있지만 ELB라는 게 또 있어요. ELB는 그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해 주고 그 수익만 이자 부분만 주가에 연계해서 주겠다. 그거는 증권인데 원리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채로 분류합니다. 채권. 그래서 채무증권이 채권이니까 채권에는 이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CP가 기업어음입니다. 단기적으로 빌리는 그 어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무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류 조건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상한 기간에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할 때 단기채는 보통 1년 이하를 본다. 그 다음에 중기채는 5년까지 중기채로 본다. 장기채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반 실무에서는 이 단기채도 한번 국고채 한 3년까지는 단기채지 않겠냐. 왜냐하면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기준금리의 영향을 좀 받는다, 많이.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는 것들은 이미 이렇게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보험사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오랫동안 그 본인들이 운영해야 될 자금을 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초장기채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정확히 나눠줄 수 있는 개념들은 아닌데 이제 알아두면 좋기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아실 거고 보증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외환위기 전에는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보통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무보증으로 들어옵니다. 발행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은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이게 있는데 할인채는 이자라는 걸 따로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돼 가지고 처음 살 때 가격을 싸게 사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할인채. 이 복리, 단리는 이자를 줍니다. 만기 때 주는데 그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주느냐, 단리로 계산해서 주느냐 이 차이고요. 이표채는 중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그 쿠폰이 나오는 겁니다. 쿠폰. 그래서 이표채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은 수의상한치 말은 어렵지만 발행자가 언제든 다시 갚아주겠다 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채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나중에 바꿔주겠다. 신주인수권은 신주 주식을 발행할 때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상한요구채는 반대로 투자자가 갚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교환사채는 전환사채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교환사채는 그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게 다른 증권으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주식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물가 연계 여부에서 명목채, 물가 연동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거는 명목채예요.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그거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만약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근데 물가 연동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에 연동돼서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물가 위험은 전혀 제외된 거니까 물가 위험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금리 빼기 이거 금리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물가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좀 이게 시장이 얇아서 이 물가 연동체가 좀 작아요.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뭐 잘 정확히 프라이싱이 되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빼서 시장에서 물가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이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발행하는 방법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개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네가 인수해줘 이렇게 해서 사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발행 중개기관이 끼어서 각각의 이런 기관들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는 거, 사모 발행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적 교섭,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채권을 매각한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이제 감독원 이런 데는 사실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모일 경우에는 꼭 반드시 이걸 내야 돼요. 증권 신고, 어떻게 증권을 발행하고 뭐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 사모 발행의 경우는 그냥 사적인 교섭을 통해서 하니까 이런 의무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발행해야 될 때가 있거나, 뭐 단기간에 발행해야 될 때가 있거나, 뭐 잘하는 기간이 있거나 할 때 하는 거고, 보통 자금 대출, 그러다 보니까 자금 대출 성격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그래서 좀 인수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모는 불특정 다수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모와 공모 발행의 차이는 이 가격이, 아무래도 사모라는 거는 이렇게 증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적인 관계로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게 판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싸다는 거는 금리가 높다는 거니까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공모 발행의 종류는 직접 하거나 간접 발행이 있는데, 이 차이는, 직접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증권을 다 이렇게 팔려고 매출을 했는데 남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간접 발행 뭐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이 인수 기관에서 그거를 약간 안아주는 수 있는데, 직접 발행은 뭐 발행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언더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총 자기가 한 1,000만 원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못 채우고 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이 복수 금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옥션 경매 같은 데서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 부른 가격대로 판다. 근데 보시면 통한증권 단일 금리 결정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더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더치 방식은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에 최고 금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한 1,000억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1,000억까지 주문을 다 받아보고, 그 1,000억을 받아본 주문 중에서 가장 최고 금리를 해야지 그 1,000억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제일 낮게 해야지 그만큼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행하는 게 단일 금리 결정 방식입니다. 간접 발행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수기관이 얼마만큼 발행 부진에 대한 부담을 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은 보통 모든 대부분의 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권, 여기서부터 이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요게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 그 다음에 이거 통한증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이제 은행채,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보시면 아시는 거고, 법은 이런 데서 다 규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뒤에도 이제 금방 보시게 되겠지만, 이 국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국고 채권을 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국고 채권이 제일 거래가 많습니다. 다른 채권들은 사실 사면 잘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국채라든가 이 통한증권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사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만기까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특히 봐야 되는데 국채는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고채가 가장 중요한데 이 국고채는 만기가 3, 5, 10, 20, 30, 50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국고채 3년 금리, 5년 금리, 10년 금리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 금리가 지표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 금리를 이거를 규모를 적절하게 정부에서 발행을 해줘야지 그 지표 금리가 시장 상황에 맞게 결정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금리를 보고 다른 은행들은 또 대출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입자의 신용도를 봐서 신용 스프레드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표 금리이기 때문에 국고채는 정례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단 5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수요처가 보험사라든지 그 연기금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정례적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50년은. 나머지는 사실 뒤에 보시면 좀 아주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PD라고 하는 건데 국고채 전문 딜러. 이 국고채 전문 딜러는 국고채를 발행할 때 독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해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거래하고 가격도 제시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유통시장이 이렇게 발전이 잘 돼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표금리가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PD를 선정을 해서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무를 부여하는데 또 의무를 부여하면 또 혜택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빠진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콜 시장은 보통 하루짜리인데 뭐 개념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자금 대체하거든요. 금융기관끼리. 근데 보통 하루짜리로 합니다. 하루짜리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줘요. 자기 자본의 1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조건들도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혜택들도 있습니다. 국고채가 통합 발행 제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이 발행이 6월 발행물인데 7월에 발행되는 것도 그 6월 발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일이 틀린 거고 파는 날이 틀린 거지 사실은 6월 발행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성을 왜냐하면 이게 6월에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는 1개월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3년물이 아니라 벌써 2년 9개월, 11개월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유통시장이 갑자기 3년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제도는 뭐 이렇게 갑자기 정부가 올해 연말에 뭐 상환해야 될 자금이 너무 다 몰려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약간 분산시켜야 되니까 사전에 먼저 사는 거거든요. 먼저 상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국고채 조기 상환 제도라고 하고 국고채 교환 제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에 뭐 자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좀 바꿔주는 거예요. 좀 한 달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그게 교환 제도고 이 선매출 제도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3, 5, 10, 20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발행될 때가 아까 보셨듯이 이때 발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에 발행되는 건데 그거를 3개월 전에 파는 거예요. 3개월 전에 팔고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인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정례적으로만 딱 그 날짜에 발행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날은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잔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가 또 이제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선매출 제도입니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도를 부여받고 그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일단 여기 한국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런 국채 발행과 같은 사무를 위탁받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국고채 전문 딜러가 입찰을 참여하고 이 입찰을 다 참여하고 증권은 어디다가 가지고 있느냐 금고에 놓는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에서 그거를 전산으로 이 사람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서로 이렇게 사고 팔 때는 이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계좌를 대체시켜주면 되게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상환 메커니즘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7년 9월 말 현재 전체 채권 발행 잔액은 1,800조가 좀 넘는데요. 이 중에서 국채가 34%, 특수채가 27%.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이고,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발행되잖아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기관인 거예요, 사실. 거기서 발행하면 특수채고, 통한증권도 특수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행, 산업금융채, 이것도 산업은행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입니다. 그게 27%, 28%. 그다음에 금융채는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리스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거. 회사채는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그런데 증권사가 발행하는 것도 회사채에 들어갑니다. 지방채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 계열로 표시된 게 국채거든요. 이 국채 중에 보시면 대부분 국고채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빨간색 계열이 특수채인데 이 특수채 중에서 통한채가 이 정도 된다. 그다음에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을 했으면 그걸 이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장내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장내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 시장처럼 어떤 표준화된 거래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게 장내 시장이라고 그러고, 장외 시장이라는 거는 일단 표준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장외 시장인데 여기 보시면 장내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이라고 있어요.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D들이 참여하고, 만약에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 딜러들한테 주문을 해서 위탁을 해서 사는 거고요. 이 거래되는 채권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고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식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복수 가격 개별 경쟁 매매라는 거는 가격을 여러 명이 부르잖아요, 주식도. 거기서 주식도 여러 명이 부르는데 매수하는 사람은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 매도하는 사람은 제일 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 그걸 일치시키는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거, 이걸 복수 가격 개별 경쟁 매매라고 그러고, 이 단일 가격 개별 경쟁 매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불러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거 한꺼번에 그 가격을 이제 단일 가격, 그래서 단일 가격 경쟁 매매고, 상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상대 매매. 상대 매매는
알아서 상대적으로 전화를 통하든 메신저를 통하든, 이게는 뭐 금투협에서 나오는 채권 거래 시스템인데 여기를 통해서 하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호가 방식은 가격으로 부른다 한데 장외시장은 그냥 수익률로 부른다. 그 차이가 있고요. 이게는 사실 이 조건들은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건데, 통상 뭐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하더라, 뭐 통상 100억 원이고 통상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주식처럼 정형화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외 거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외 거래는 한국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하고 있는 거고, 장외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거래소, 그 다음에 PD 역할이 중요하고요.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이 브로커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권사가 중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일평균 채권 거래 규모가 32조 원 정도 되는데, 보시면 국고채가 63%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국고채를 봐야 되느냐. 국고채 거래가 제일 많이 되니까. 그리고 지표 금리가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 다음에 통한증권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장외 거래에서 많이 거래를 했어요. 이게 채권이라는 거는 원래 좀 약간 표준화되기 좀 힘드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한테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돼요. 증권사들은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야지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체결할 수 있게끔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사고 싶은 사람만 사고 파는 사람만 팔고 막 이러면 거래가 딱 중간중간에 끊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문을 해야 되게끔, 호가를 제시해야 되게끔 이런 제도들이 생겼어요.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장내 거래 비중이 약 36% 이렇게 엄청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내 거래에서 나오는 금리를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일반인도 누구든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호가할 때는 장내에서는 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뭐 가격은 다 액면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채권인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공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해요. 수익률은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채권과 수익률은 이렇게 복잡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받는 원리금을 디스카운트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할인을 해봤을 때 현재 체결되는 가격이 나오게 만드는 이 금리를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 원리금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만기 수익률이고 이게 금리인데, 이게 애시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R이 12%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뭐 오늘 이것만 다 알고 가셔도 됩니다.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 금리는 정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꼼꼼히 보신 이 말킬이라는 사람이 채권 가격의 정리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 변동폭에 따른 가격波動이 확대된다. 이거는 뒤에 이제 듀레이션에서 나오는데요. 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채권 만기가 엄청 길면 약간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수 있는지 약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약간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가격은 많이 변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이라서 넘어가고, 이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만기가 일정할 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은
같은 폭의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여기 이쪽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똑같은 폭으로 수익률이 바뀌면 가격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익률이 많이 바뀌어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바뀌잖아요. 이게 4번입니다. 그다음 5번은 마찬가지로 5번도 두레이션 보실 때 알 수 있습니다. 두레이션이라고 하면 일단 두레이션은 뭐 기간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수식어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하는 공식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게 단말기를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찍어서 딱 치면 두레이션이 얼마나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 변하면 그 채권 가격은 얼마를 받겠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이 바뀌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의 민감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3년이다. 물론 국고채 3년모를 하면 중간중간에 원리금을 받기 때문에 듀레이션 3년이 안 나오거든요. 더 짧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이다. 그러면 오늘 금리가 1bp 올랐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가격은 3bp 떨어졌네. 3% 떨어졌네. 그러니까 1% 올랐는데 3% 떨어졌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듀레이션이 크다. 듀레이션이 크면 위험한 채권이죠. 이렇게 만기가 긴 거. 그래서 10년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같은 1%라고 하더라도 듀레이션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실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물론 이익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죠. 듀레이션은 이표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채권의 만기 또는 잔여 만기보다 짧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받는 게 있으니까. 중간에 받는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3년짜리로 하더라도 이자를 받으니까 평균 2.7년 정도면 거의 환수가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표채 듀레이션은 그러고 반대로 할인채 듀레이션은 만기 때만 주는 거잖아요. 원리금을. 그러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할인채 듀레이션은 만기랑 똑같은 거예요.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듀레이션은 감소.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채권 만기 이것도 당연한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나오면 그래서 3년 금리 이거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금리 얼마, 5년 금리 얼마, 10년 금리 얼마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이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률 곡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 수익률 곡선에는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딱 띄어서 이 구간의 순수한 금리가 얼마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선도금리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는 미래 금리가 높아진다. 미래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래 금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기 선행 지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약간씩 이상하게 나와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금리의 수익률 곡선을 보면 이건 다 국고채로 한 겁니다. 국고채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한 건데 작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보면 상승형으로 보이죠. 상승형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그 10년, 30년 금리가 10년보다 더 낮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승폭도 8월 말에 비해서 얘들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근데 이렇게 생길 때는 왜 그런지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바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왜 그랬냐 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기울기 가파라질 것 같다.
길게 갚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30년물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싸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뭐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한국은행이 뭐 금통위원 회의에서 약간 뭐 기준금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선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반영하는데 일단 이거를 저번에 이거 반듯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애가 있었어요. 투자하는 증권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떨어질 거니까 빌려서 30년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차 시장에서 30년짜리 빌려서 파는 거예요. 팔아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니까 나중에 갚을 때 이익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대로 사놓는 거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금리가 갑자기 확 튀니까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이 나는데 그걸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럼 더 팔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여기가 더 오르고. 여기는 보니까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많이 나네. 다시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 사게 돼요. 그러면 사게 되면 여긴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왜곡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게 수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30년물을 많이 좀 발행을 늘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채권의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금리고요. 시장금리는 금투협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유일하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는 콜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대출 금리라든지 여러 개 나오고 보통 우리가 채권과 관련해서 시장금리를 할 때는 금투협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할 때는 최저원가 수익률이고 시가평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이렇게 그 가격을 사실 정확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 평가회사라는 게 있어요. 총 사계사가 있는데 애들이 그냥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를 금투협회에서 산술평균해서 올립니다. 그게 민평평균 금리고 금투협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데 보통 민평평균을 봅니다. 이 민평평균을 보는 거는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민평평균을 보고요. 금융채도 이걸 봅니다. 이 금리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여기도 보면 그렇게 신뢰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정에 자기들의 회계 처리는 민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평 금리로 하는 겁니다. 국채 선물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생과 증권은 차이는 증권은 투자 원본만 손실을 하면 되고 파생은 그걸 초과해서 손실이 날 수 있고 근데 이게 국채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하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보면 예를 들어서 증권사, 보험사, 우리나라 모든 거의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본인들의 손익이 엄청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위험을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 국채 선물을 매도를 하면 돼요. 매도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딱 그리면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인데 이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거는 나중에 팔 거잖아요. 나중에 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부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채 중에 난회에 들어가요, 난회. 그래서 그 해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자산, 자산 빼기 부채를 뺀 거, 순자산의 가치 변화가 0이면 완전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격이 맘대로 변해도 순자산에 영향이 없으면 그건 완전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 해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에서 채권 가격의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국제 선물을 많이 하고 보통 매도를 많이 합니다. 국제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투기는 보시면 이게 거래 금액이 있고 위탁 증거금이 있는데 이만큼만 내가 거래하고 싶은 금액에 이만큼만 증거금으로 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버리지가 큽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큰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매도를 해놓겠죠.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매수를 해놓겠죠. 이 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요. 무위험 차익 거래는 이 국채 선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 국채 선물 가격에서 계산된 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으로 계산되면 금리가 나오는데 그 금리와 실제 진짜 국채 현물 시장에서 하는 금리가 괴리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이 없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느냐? 보통 증권사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뭐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3년, 5년, 10년이 상장되어 있는데 5년은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이유는 5년을 사실 3년하고 10년을 적당히 다 섞으면 5년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좀 더 많이 사고 이걸 좀 덜 사고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5년 정도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3년물, 10년물만 거래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3년물이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별로 보면 금융투자업자거든요. 이게 업자면 증권사, 선물사, 그다음에 증권사, 선물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근데 이거 보시면 금융투자업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개인도 있지만 개인은 보통 투기 목적인데 이 기관들은 대부분 현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하는 목적으로 주로 쓰고. 근데 외국인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투기적인 목적이 많이 작용합니다. 아까 그 차익 거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보통 다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고 이런 관계는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럼 지금 고평가 됐다 저평가가 됐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선물 시장의 가격이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가격보다 크다. 그러면 선물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론가는 현물 채권을 기초로 계산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현물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산다. 이게 매수 차익 거래고 반대로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한다. 이게 매도 차익 거래다. 그래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항상 균형 수준을 유지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반드시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준금리를 바꾸면 단기금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장기금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는 거고 이건 반드시 지켜지는 체계고 그런 체계를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먼저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먼저 오를 수 있어요, 같이. 왜냐면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뭐 재판에 해부돼서 뭐 감옥에 들어간다. 그걸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메커니즘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투기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할 수 있어요. 뭐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계속 매도를 하고, 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국제 선물 가격이 변하잖아요. 변하면 현물 가격이랑 괴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괴리를 먹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거래를 하잖아요. 그 차익거래 하는 과정에 아까 이거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선물이 고평가 됐다고 그러면 선물을 막 매도하니까 선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은 막 많이 사니까 오를 거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면은 즉시 반영됩니다. 즉시. 그래서 실제 두 국고채 금리와 선물의 가격을 보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국내 기관 투자들은 매도예요. 이게 순매수라고 하는 거는, 누적 순매수라고 하는 거는 이날부터 계속 누적을 해본 거예요. 매도한 걸 계속 누적해 본 겁니다. 그럼 보통 잔액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융투자업자들은 아까 많이 거래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받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매수.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 일부는 매수를 하니까, 뭐 일부 매수하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 국내 금융기관들을 보면 정확히 외국인이 산 만큼 팔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매도를 해야 되니까, 항상 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매도를 하니까. 그러면 싼 거를 사면 돼요. 싸고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순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순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순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장기시장 금리, 채권을 앞에서 본 이유는 결국에는 채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채권 투자를 다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안 해봤고, 보통 우리가 할 때는 펀드에 가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채권형 펀드.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연관되는 거는 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금리가 얼마냐, 아니면 다음 달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이번 달에 빌리고, 이런 게 다 자기의 자금 스케줄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유는 이 금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금리가 어떻게 산출되느냐를 한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12년 이후에 국고채 금리를 보면,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막 내리니까 대체적으로 이 빨간색만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것 같죠. 그래서 기준금리 영향을 좀 받는 거예요. 당연히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야지 한국은행이 어떤 존립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왜 이런지는 뒤에서 보시게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 금리, 해외 금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금리도 오를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3년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13년, 여기 보시면 5월, 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게 그때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그런 어떤 기대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 우려가. 그 우려를 이제 영어로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고 긴축 발작 뭐 이런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쭉 빠지다가 여기 보시면 이때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공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기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겠다, 뭐 장벽도 짓겠다. 그러면 장벽 짓고 뭐 이러면 일단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미국채도 발행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를 거고 그럼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따라서 움직일 거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확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럼 기재부 정부에서 약간 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습니다. 뭐 국고채를 사준다거나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비교적 아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최근에는 뒤에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트럼프 이 대선 이후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거는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약간 신뢰성이 약간 뭐라 하죠? 약화됐잖아요. 그 뒤에 특히 5월 여기 5월 보시면 미국채 이때는 트럼프가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막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불안하거나 뭐 정세가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면 금리는 떨어져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도 대체적으로 여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월 FOMC 우리로 따지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인데 그게 미국의 FOMC라고 하는데요. 회의라고 하는데 그걸 앞두고 여러 주요 연준 인사들이 좀 이렇게 약간 매파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연준에서도 지난 연말에 한 3번 올릴 거다라고 이미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이때 보면은 여기 4번 올리는 거 아니야? 여기 4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막 있었어요. 근데 통화정책 FOMC 회의를 딱 끝나고 보니 거기서 또 3번 올린다고 돼 있으니까 급격히 다시 떨어져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왔는데요. 17년 1월에 이때는 상당히 평온한 매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 좀 약간 바빴죠. 이때가 바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이때 올리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막 커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여기 창립 기념사가 있어요. 뒤에서 보시게 되는데 창립 기념사에 약간 그런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기 국내 기관들이. 그래서 여기가 기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때는 6월 말인데 갑자기 22 드라기 총재가 신트라에서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약간 뭐 경기가 계속 개선되는 추세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이므로 통화정책의 패러미터를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금리를 뭐 올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줄이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 같이 금리가 쭉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빠지다가 이때는 그것도 있었어요. 저기 마크롱이 되느니 누가 되느니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마크롱이 된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편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비교적 이때는 됐는데 이때 보면 갑자기 이런 게 있었고
이 북한이 예전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줬는데요. 예전에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든 사실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도 있지만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어떤 설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약간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변동성이 많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8월 달에. 8월 달에 특히 뭐 분노, 화염 뭐 이런 말이 등장했었고 그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거 뭐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하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국내 기관들은 외국인을 봅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까 선물도 있었죠?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면 이게 뭐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하지만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뭐 이런 게 했다고 외국인들이 뭐 팔고 다 나가고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현재 그 정도로 허약한 나라는 아니고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현물을 3조 가까이 팔았어요. 하루 이틀에 걸쳐서 3조 원. 그럼 선물도 갑자기 많이 팔고 있고 이걸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위축되는 거죠.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건 안 산다는 거예요. 채권을 안 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얼마 뒤에 이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우리 금통위원 분께서 한 말씀이 있었었고 현재 금리가 중립 금리에 비해서 낮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말 들으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거 보구나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도 나왔어요. 보통 만장일치가 이제까지 나왔었는데 금리 동결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한 분이 반대를 했고요. 인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총재님도 기자들 질문에서 이렇게 현재 상황이 금융 완화의 정도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거의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나 보다 시장에서는 제 생각엔 아니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평온한 기간과 약간 바빴을 때 기간과 더 바빴을 때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보시면 요게 가장 8월이 어딨지? 여기다.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후회하게 될 것, 인내하지 않을 것. 여기는 여기도 더 심하고 이렇게 본토 불바다, 괌을 사격하겠다.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요. 이때 엄청나게 긴장감이 커졌겠죠. 그다음에 9월 들어서는 6차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날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 막 나왔어요. 태평양 상공에서 역대급 수소탄을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맞서서 이분께서 완전히 파괴 이렇게 나왔고 또 북한 외무상이 선전포고를 한 거냐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전투기가 북한의 공역을 침범이 아니죠. 비행을 하고 엄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찍어봤는데 핵실험이 있을 때, 이때는 상당히 많이 높잖아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국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보험료를 좀 지급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몇 bp지? 한 72bp면 0.72% 내가 보험료를 지급할게. 원금에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높아갔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채가 위험하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현재는 이렇게 낮은 수준이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그리면 이렇게 높게 보일 텐데 그래도 낮은 수준이에요. 6차 핵실험도 있을 때. 근데 이거를 좀
줄여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16년 말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이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더 희한한 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 나라들 CDS를 평균한 것보다 지금 더 높아 있어요. 그만큼 외국에서 보는 어떤 시각은 그렇게 지금까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의 리스크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는 약간 이런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파이어 앤 퓨리. 트럼프가 갑자기 팔잖아요. 여기서 쭉 여기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게 다 파는 거예요. 완전 파괴. 수소탄 계속 팔잖아요. 외국인들이. 이게 선물입니다. 현물은 사실 우리 이렇게 막 많이 샀었는데 사실은 올 초 들어서 올 계속 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팔기 시작하고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보면 완전 파괴, 뭐 수소탄 실험 하는데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 더 다음 날 이렇게 다 합쳐보면 한 3조 원. 하루 이틀에 이거 엄청 바쁘겠죠 이때. 왜 팔았냐?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 파는 사람한테 왜 팔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때 금리가 많이 좀 올랐어요. 이때. 왜냐하면 이게 파는 게 북한 리스크 때문에 팔았냐 안 팔았냐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을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면 북한 때문에 파는구나. 그러면 큰일 났는데 외국인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하기가 약간 꺼림직하게 되죠. 하지만 이 팔았던 애들이 샀습니다 다시. 결국엔 북한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우려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다 막 팔고 다 나간다 뭐 그렇게 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100조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잔액에 보면 1,800조에 비해서 100조 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그 100조 원 중에서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사느냐 하면 단기적인 투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 그 다음에 국부펀드,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을 하거나 그러면 사지 않겠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막 이런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판 데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3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많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뭐 허술한 나라는 아니다. 그 기관들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비중이 한 7, 80% 되니까 약간 너무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번째 이슈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 지금 보유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채, MBS 이런 거 많이 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론 9월달 회의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팔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그 발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엄청 낮았는데 거의 제로 금리였는데 지금은 상단이 1.25%니까 우리 기준금리도 1.25%고 그것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3월, 6월 이렇게 금리를 2번 올렸고 9월에는 보유자산 축소도 계획을 발표했고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어떻게 따라 오르지 않겠어? 이런 경향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뒤에 있는 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그쪽이 좋다는 거니까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를 다 겪어보지 않아도 사전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상승을 압력을 받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실제 맨날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거지 실제 상승시키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국내 경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의 수급 공급이 많은지 뭐 공급이 많이 늘 걸로 보는지 이런 수급 여건도 전망이 필요하니까 그 전망도 다 감안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오른다는 거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상승 압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 경우에도 당연히 유동성이 축소돼서 뭐 국제 금리가 오르고 국제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고 막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간 연준에서는 계속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다 공개하고 이렇게 스케줄도 다 이미 공개됐거든요. 그 스케줄도 하겠다. 이미 그게 엄청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다 예측을 했고 조금씩 가격에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제 보유자산 축소를 보유자산 축소를 실시했을 때는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든지 해외 금융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영향이 제한되었습니다. 보면 가장 큰 관심은 현재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몇 번 올릴 것인가? 미국이. 여기 보면 미 연방기금 선물에 내재된 금년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콜 자금이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 미래의 가격이니까 그 미래의 가격이 있고 현재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빼서 그 두 개 차이를 빼서 25bp씩 올리니까 평소에 25bp를 나누면 그게 확률이 나와요. 그럼 그 확률이 보면 9월 FOMC 이후에 보면 이렇게 80% 가까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뭐 12월에는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80%가 반영됐다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 금리도 반영됐다는 거거든요. 80%가 이미. 그래서 이건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보시면 여기 보면 미국채 금리 10년을 보는데 보통 통상 해외 금리를 볼 때는 10년짜리를 봅니다. 이게 또 미국채 금리 그래서 10년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1호 확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상당히 낮았었는데 거의 안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많았었는데 9월 FOMC 이후에 FOMC를 하면 이 전망치를 한꺼번에 함께 발표해요. 그 정책 결정문과 함께 이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인터넷 가시면 그냥 찾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근데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3번 올릴 수 있냐. 이전에 6월 달에 했을 때는 3번 올린다고 돼 있었어요. 올해 3번, 내년 3번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뭐 경기도 이렇게 썩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미국 특히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3번은 올리지 않지 않을까? 한 2번 정도 12월에는 안 올리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 9월 FOMC 하고 나서 전망치를 봤더니 또 아직도 3번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올해 연말까지 3번 금리 인상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젠 올리는 건 확실한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금리가 이제 올랐던 거고 보시면 이때는 비슷하잖아요. 올해는 뭐 3번 올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이걸로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OIS는 비슷한 건데 수합인데 수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가격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비슷해요. 근데 내년 보면 여기는 또 3번 올린다고 했는데 3번까지는 안 될 걸. 시장에서는 한 2번 뭐 이 정도 2번, 1번, 한두 번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긴 더 커지죠? FOMC들은 뭐 위원들은 더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요. 그 정도는 못 올릴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가 있는데 현재 이 괴리는 거의 조정이 됐고 나중에 문제는 이 괴리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진짜 올리나 보네 그러면 이런 기대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대들이 바뀌면 지금 미 국채 금리에 영향을 직접 줄 거고 그게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느냐 보시면 왜 시장하고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느냐 미국 연방은행 아니 미국 패드 연준은 정책 목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거를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물가 안정은 본인들이 PC 기준으로 PC가 뭐냐면 여기 PC가 있잖아요. 그 개인 소비 지출, 개인들이 소비하는 그런 품목들을 가지고 물가를 만드는 거. 그 물가 지수가 연 2%. 이거는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 이게 일단 물가 목표고요. 완전 고용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 고용이냐. 실업률이 없는 게 완전 고용이냐. 실업률이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로라는 거는 이직도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럼 학생들은 그냥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고 뭐 이런 상태는 약간 좀 이상한 상태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냐. 보통 완전 고용이라고 할 때는 물가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용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망치에 보시면 롱런이라는 거를 전망을 해요. 롱런. 거기에 또 주석을 보시면 통화정책이 적절히 수행되었을 때 달성하게 될 수렴치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되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장기 균형 수준이라는 게 당연히 완전 고용 수준인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4.6%인데 보시면 현재 실업률은 그보다 더 낮아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물가는 보시면 이게 정책 목표 2%인데 이렇게 약간 한참 미달에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못 올린다라고 많이 못 올릴 거다고 보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파월 이사죠. 현재는 이사.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지명하기 전까지도 엄청 들쑥날쑥했어요. 미국 금리는. 왜냐하면 테일러가 되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이다. 파월이 되면 현재처럼 좀 천천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은 테일러가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금리가 올랐고 아니다. 그 다음 날은 파월이 더 높다 해서 금리가 떨어졌었고 막 이렇게 있다가 현재는 파월 연준 현 이사가 지명이 됐는데요. 이제 2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할 텐데 이분이 되고 나니까 뭐 금리가 그렇게 좀 약간 떨어졌었어요. 떨어진 이유는 이분이 계속 연준의 몸을 담고 있었으니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거다. 현 정책 기조는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지 않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모르는 건데 모르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법학이니까 경제학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소수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고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약간 모욕에 가까워.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 좀 있지만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되니까 금리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또 실제 해봐야 하지 않은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보시면 올해 들어서 시장이
아주 주목한 주요 발언. 총리님께서 이게 지금 창립 기념사 6월 12일이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인데 창립 기념사에서 현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 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라. 직원들한테 한 말씀이신데 그걸 다 공개하니까 그러면 이거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군. 금리를 올린단 말인가. 이때 2월 달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갑자기 바뀐 때 이 갑자기 바뀌면 바빠요. 갑자기 안 바뀌면 안 바쁜데 계속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바뀔 때가 바쁩니다. 그 다음에 신인석 금통위원께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기자들 상대로 강의를 하신 거였는데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한다. 비록 중립금리도 계속 하락했다. 근데 현재 기준금리는 그거보다 더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7일인데 그때부터 금리가 막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인 게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면 기자들 앞에서 총리님께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아요. 근데 일단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거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고 소수 의견은 이일영 금통위원께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또 상향 조정했어요. 3%. 그러면 지금 이 3번 올린 거거든요. 전망할 때마다 지금 계속 올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냐. 금융왕대 정도로 출연할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린북이라는 거는 기획재정부가 매달 보도자료 내는 최근 경제활동 동향인가? 그게 있어요. 그게 그린북이라고 통칭하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세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8월 산업활동 동향이고 우리는 이미 상당히 모니터링을 했고 그랬는데 완만하지만 그래도 회복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오니까 10월 달에 애초보다 빨라질 것. 그래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한국은행이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내수가 견조한 회복세, 상향 조정 이런 게 실제 3분기 GDP를 보니까 시장에서는 0.77% 정기비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0.77% 오른다고 했는데 1.4%가 지금 경제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의 두 배잖아요. 그래서 두 배니까 확실히 한국은행에 근거 없이 말하진 않았구나.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는 금리를 올리겠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금리가 이렇게 다 이때입니다. 이때 많이 바빴겠죠. 이때 바빴고 이때는 안 바빴고 이때 바빴고 이때도 좀 바빴고 지금 보면 국고채 3년이랑 우리 기준금리랑 스프레드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010년부터 보면 한 40bp? 지금은 엄청 높죠. 이게 지금 기준금리에 한두 번은 반영한 거 아닌가. 거의 90bp? 90 어딨지? 91bp? 그러면 벌써 91 빼기 40은 51. 51이면 기준금리가 25bp씩 올리니까 두 번 단순계산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금통위 회의, 통화정책결정회의 날 저는 단말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총리님 말씀하시는 거
막 듣고 그때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막 보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오늘 이랬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7pp 오른 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금리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평소에 뭐 이렇게 기껏해야 한 1bp, 2bp, 3bp 오르면 와 많이 올랐다.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7bp도 올랐지만 이 좀 뒤에 9bp도 오르고 그랬어요. GDP 발표 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는 대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뭐 빠르게 올릴 수 있겠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여기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딱 내려졌어요. 이제 뭐 똑같네. 그러고 뭐 이렇게 가고 있다가 기자 간담회를 11시 21분에 시작하시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걸 먼저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거기서 이제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하고 있다. 이거 갑자기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질문이 와서 그린북에서 내수하게 하는 거는 8월 동향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이걸 어디서 보느냐? 아까 국채 전문 유통시장을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많은 엑셀을 이렇게 시간으로 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많은 애로가 들어있는 그림이고 이걸 찍으려면은 이게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딱 끝나면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현재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기대가 많이 있어서 사실 모든 이슈가 현재는 기준금리 기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올릴지 안 올릴지 사실 잘 모르겠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릴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프랑 이슈들만 봐도 강사분께서 바쁘셨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